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집주인과 주차 문제가 생겼어요. 허위 민원으로 불시 점검을 당했어요. 교통사고로 아이가 유산됐어요. 분실했던 값비싼 시계가 훼손됐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며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주 회자되곤 하죠. 바로 탄핵 소추, 탄핵 심판인데요. 네. 뉴스에서 자주 보시긴 하지만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핵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탄핵 제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탄핵이 이루어지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탄핵 제도란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서 책임 추궁이 어려운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밝혀진 경우 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소추하여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탄핵은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순으로 진행되며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의 의결을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모두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공무원들이 대거 열거돼 있는 만큼 그 의결 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 결의 요건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해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네. 특히 대통령은 과반수가 발의해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죠. 또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무려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이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해당 공무원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나요?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 탄핵 심판을 할 때까지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네. 잘못된 공무원이 계속 공무집행을 하게 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탄핵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임명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회유할 수도 사직서를 받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결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파면되고 탄핵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제재도 가능합니다. 또한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자는 결정 선고가 있는 때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탄핵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의미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헌법은 기본 원리가 이제 3권 분립입니다. 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행정부는 조세, 경찰,
치안, 환경, 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권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행정공무원과 사법공무원이 직무집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때를 대비해 주권자인 국민이 공직자에 준 권한을 회수하고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둔 것입니다. 즉 탄핵소추 제도를 헌법에 둠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항상 이걸 염두에 두도록 하는 사전 방지 효과인 거죠. 결국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탄핵소추의 본질입니다. 네,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비해서 대통령 탄핵은 알고 있었는데 법관이나 판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몰랐거든요. 네.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이 실제로 소추된 것은 딱 2번인데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기각이 됐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이었죠. 사법농단 사건이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최초의 국가 탄핵도 탄핵소추됐지만 헌재에서 기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탄핵소추 전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는 사표를 낸 법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보아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결국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네, 탄핵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좀 있었군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도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탄핵 제도에 대한 개선점이나 보완점에 대한 의견도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법률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헌재는 그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파면이라는 것이 사소한 법 위반을 했을 때 파면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공무원의 파면을 할 정당화할 만큼 그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2004년 결정 사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헌법학자들은 항상 제53조를 개정해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라는 모호한 기준이 아닌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때에는 라고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 탄핵 제도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현재 정치권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또는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나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제 재판과 수사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해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정파성을 떠나서 법과 원칙에 따른 탄핵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탄핵에 대한 결정 또한 더욱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탄핵에 대한 후폭풍은 아주 컸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은 만큼 남용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행사해야겠습니다. 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이제 원룸 주차문제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일단, 저는 주인 한 명이 이제, 전체 건물 관리하는 원룸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1층은 모두 주차장이고, 2층부터 6층까지
원룸이 있는 형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계약서 상에는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는데 이제 6개월 동안 거주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계약할 때는 없었던 차단바가 이제 주차장 입구에 생기고 그 차단기 근처에 이제 월 주차비를 받고 외부인한테도 세를 준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족이 차를 타고 방문을 해서 주차를 하려고 이제 차단기를 열어달라 주인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잠깐 숨이 차서 잠시만요. 네. 거주 중인 집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가족이 방문하신 거라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비상 연락망에 등록을 해둔 가족 구성원인데 네. 전화를 드렸는데도 계속 안 받으셔서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이렇게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하면 되냐 전부 세를 져서 자리가 없다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네. 실제로 자리가 없었나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본 결과 한 총 15자리쯤 되는데 절반도 이제 안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세를 졌냐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조금 얼버무리시다가 차단기를 이제 열어주시고 주차를 하게 해주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거주 중인 집에 가족이 방문을 했는데 주차가 어렵다면 얼마나 좀 당황스러우셨을까 싶은데요. 옆에 송혜미 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계약서 상에는 주차 관련한 내용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계약하실 때 뭐 주차 관련해서는 전혀 뭐 언급이 서로 없었나요? 네, 일단 제가 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이제 방문을 하신 거여가지고 계약할 때는 이제 그냥 와서 주차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상태였어요. 차단기도 없던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뭐 와서 주차해도 된다, 안 된다는 언급 자체가 서로 그럼 없었던 거네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처음 방문했을 때는 차단기를 그냥 열어주시고 주차를 하게 해주셨어가지고 두 번째도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하시길래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렇게 입주민이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게 해도 법적으로 뭐 괜찮은 건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입주민의 입장에서 좀 대응할 만한 방법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계약서에 지금 써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임차한 공간이 주차장까지가 맞는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보통은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임차를 할 때 공용 구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뭐 복도라든지 같이 쓰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장, 뭐 그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는 놀이터,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뭐 관리비나 뭐 임대차에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장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서울이라고 했을 때 이제 지역마다 주차 이제 건설 관련된 규정이 조금씩 다른데 주차 규정이 다른데 이제 제가 그냥 서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 원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그냥 주차장을 한 호실당 0.5개,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0.6개, 그러니까 한 개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호실마다 하나를 임대인이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건설을 하는 기준이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주차를 빼고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임대인의 사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주차를 했을 때는 차단기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이제 차단기가 생기면서 월 주차료를 받고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여를 하겠다라는 공지문이 붙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임대인분이 우리 임차인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게 서로 이렇게 대여해 줄 때 계약서에 명시로 한 자리는 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자료가 많이 남았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놀리기보다는 이걸로 좀 수익을 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차단기도 만드시고 이제 그런 주차장 어떤 사업이랄까요? 그런 걸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이제 입주민만 될 수 있고 입주민은 무조건 한 대 될 수 있고 요거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계약서에 있는 게 일단은 우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설사 차가 없더라도 다음번에는 계약을 하실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오실 수도 있고 친구가 올 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자리는 주차할 수 있다라고 이제 특약을 걸어 놓으시는 게 조금 이제 주차하실 때 원활하실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가면 제가 조금 더 다르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지금 우리처럼 차단기를 해놓고 못 되게 한 경우에 이게 영업방해다라고 한 판례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안은 그분이 하시는 영업 자체가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주차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둘 다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 명의로 차가 없었고 우리가 평소엔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꼭 주차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분은 이제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방해를 받았다라는 걸 판례가 인정을 해준 건데 우리가 거주하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인정되기는 좀 어렵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임대인이랑 잘 얘기해 보셔서 아직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어머님 가끔 오시는 건데 그때만이라도 좀 되게 해달라라고 합의를 보시면 일단은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뭐 어머님이 이제 되셨다고 해도 그쪽에서 뭔가 제재를 해서 내쫓을 그런 건 또 그쪽도 마찬가지로 뭔가 명확하게 내보낼 수 있다, 뭐 이게 뭐 견인할 수 있다 이런 건 또 아니어가지고 네. 네, 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요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 임차인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계약서 상이나 아니면 구두로라도 처음에 이야기를 서로 언급한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리가 네. 주장하기 조금 예, 불리한 점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아, 네네. 이 주차 부분만 궁금하셨을까요? 임대차 관련해서? 네, 만약에 이제 권리가 있는데, 이제 거부를 하신 거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다른 곳에 주차해서 뭐 비용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궁금하기는 했는데, 그럼 한 대 이상을 뭐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구두로 합의를 보는 편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은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네. 한 대를 댈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됐는데 못 되게 네.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 어떤 특정한 되기 좋은 자리에는 뭔가 표지판을 둬서 임차인들이 못 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범죄 처벌로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데에 댄 거에 대해서 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보장을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니까 나는 이 계약서에 이렇게 보장을 했기 때문에 계약한 거다라고 하면서 파기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써 있냐 안 써 있냐가 이런 특약 부분들은 사실은 다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자분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저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게 네. 집을 구할 때 보면 차가 있으면
주차비 명목으로 네. 월 주차비를 더 요구하는 주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네, 뭐 이제 통상적인 것보다 너무 과다한 관리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주차비 명목 아니면은 뭐 복도 청소비 명목으로 요즘에 많이 관리비가 조금 정액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뭐 부가세를 붙여서 받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게 뭐 법적으로 위법이다, 뭐 잘못된 것이다, 임차료 외에 관리비를 받는 것이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이런 부분이 많은 것들이 이제 임대차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 이상을 한 번에 임차료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관리비 명목으로 이제 관리하시는 부분들을 두고 받으시기도 하시죠. 네, 그렇군요. 네, 상담자분 위해서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상담자분께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지금 말씀드린 주차 부분뿐만 아니라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는 얘기하지 않아도 저쪽에서 뭐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했겠거니, 뭐 저쪽은 당연히 얘기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걸로 생각했겠거니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임차하는 동안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특약으로 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은 명시를 해 두었다라고 얘기하시기 수월한 부분이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당사자분들이 대화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상담자분 사례처럼 이게 중간에 계약서와는 다른 중간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도 네. 서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미리 정해놓는 게 좋고요. 이제 차단기가 이제 생겼을 때 이게 무슨 일인지 그게 뭐 공지문이 붙었을 때 나는 이게 당연히 차단기도 없고 우리 될 수 있는 건 줄 알았다. 자리가 많아서. 근데 갑자기 이게 생기고 이런 게 붙었다는 거는 될 수 없는 거냐라고 하면 뭐 얘기가 또 있겠죠. 임대인분이. 그러면 그때 뭐 나는 그럼 한 자리 정도는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신 비상연락망에 있는 신원이 확실한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사할 수도 있고 뭐 하니까 차례 될 수 있게 해달라라든지 이렇게 구두상으로 뭐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고, 그런 걸 명확하게 한번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짚어주시는 게 가장 좋죠. 네. 임차인의 경우가 그런 것처럼 임대인도 그렇게 시설에 변화가 있을 때 임차인의 동의가 없이도 그렇게 가능한 거군요. 이게 만약에 주차 공간을 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차단기를 임의로 만들어서 못 되게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임차 공간에서 주차를 주기로 했었지만 차단기 이제 주차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동의를 받았고 이분들도 이제 뭐 출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다 안내를 받아서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네. 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2차례 불시 점검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분 말을 들어보니 누군가 국민신문고에 우리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고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 벌레가 나온다며 영업 정지를 해달라는 민원글을 올려 조사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식당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처음엔 오해였나 싶어 넘어갔지만 이번엔 또 구체적인 증거 없이 올린 글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법적 대응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조치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누군가 국민신문고에 허위 민원을 넣어서 2차례나 억울하게 불시 점검을 받게 된 건데요. 보통 민원이 제기가 되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일단 국민신문고로 요즘에는 많이 접수하시는데요. 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전자로 신고하기를 하시면 이 처리 과정이 그렇습니다. 국민신문고 담당자가 신고 내용을 일단 확인을 하고요. 이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 관련 기관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치를 꼭 해야 되냐, 기관이 꼭 알게 되냐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관련 기관은 반드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전달이 되고 신고자에게도 조치 결과나 이 후속 조치에 대한 안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신문고에 게시글을 올릴 당시에 밑에 이제 주의사항을 보시면 허위 신고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처리 과정이 신속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위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죠. 네, 이렇게 절차가 정해졌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민원 게시판에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허위인지 여부가 먼저 판명이 나야 될 것 같고요. 네. 요즘에는 뭐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교권과 관련해서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업무 방해로 신고를 하고 교권 침해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그 관련 기관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허위 신고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무고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고죄는 도대체 언제 성립을 하냐? 글을 올렸다가 내가 좀 마음이 찜찜해서 바로 내리면은 성립이 취소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고해서 만약에 경찰서에 허위로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 접수 시에 이미 성립을 하는 거죠. 그 후에 내려도 이미 네, 접수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이미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허위의 고소장에 경찰관에게 제출을 했을 때는 이미 이게 기수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가령 신고한 내용 중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분들이 무고죄냐, 위증죄냐,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신고한 내용이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부 과장을 하거나 좀 포장을 하거나 한 부분이냐 아니면은 명백한 허위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과장이나 다소의 포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제 무고다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사실이 일부지만 이제 허위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를 못하는 사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무고죄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되나요? 네, 제가 아까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처벌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범죄 발생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소는 범죄 발생 일로부터 적어도 9년 이내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보통은 이제 공소시효가 카운트되는 그 10년이 내가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범죄 발생 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위의 사실로 이제 내가 접수를 한 날로부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요 무고한 내용으로 고소한 날로부터 이제 딱 10년 이러면은 기소되기까지 또 조사하고 접수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9년 이내에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요즘 정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처럼 국민신문고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그만큼 많을 것 같습니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권익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이제 허위로 민원을 제기해서 무고죄에
무고죄가 맞다라고 해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민원을 올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모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하면은 이제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인지. 네. 그래서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의 범위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은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 이유로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로 방어를 한 거죠.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고의 범위가 될 수 없다. 무고가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학생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네, 무려 500만 원이나 네. 벌금을 내게 됐군요. 반복적인 민원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또 업무에 지장도 갈 수 있고요. 또 평판이 안 좋아서 가게 매출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요.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서 매출 감소에 대한 보상 청구도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 보상 청구는 민사로 이제 따로 신청을 해야 되시기는 하는데요. 네. 이 업무방해죄가 일단은 업무방해가 맞다는 판단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창 코로나일 때 뭐 코로나 환자에게 뭘 팔았다, 뭐 어떤 식당이 뭘 어떻게 했다라는 굉장히 많은 그런 글들, 허위 게시 글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런 사례들이 이제 보상을 인정받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허위 사실이 맞고 요런 허위 사실로 인해서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그러면 또 이 업무 방해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객관적인 입증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부분 아닐까요? 네,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업무 방해죄에 맞다고 이제 판단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이 업무 방해로 인한 내 손해가 얼마다라고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확연히 정말로 확 그래프가 내려갔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어떤 때는 조금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손해를 입증하기가 참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재판 절차다 보니까 그냥 바로 이제 얼마라고 위자료 이렇게 인정하기보다는 보통은 매출이 감소한 사례가 있는지 영업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2차례나 불시 점검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 점검을 받는 동안에도 매출 감소로 이어졌을 테니까 이런 부분을 좀 증명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 시간이 보통 2시간 이렇다거나 아니면은 하루 문을 닫았다거나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그게 만약에 수요일이다. 그러면 내가 수요일에는 매출이 보통 얼마 정도 나온다는 평균을 또 내고 그날은 문을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요만큼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증빙을 해야 돼서 사실은 당사자분에게는 굉장히 번거롭고 네. 굉장히 억울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장난 전화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또 어떤 처분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회에는 200만 원, 2회에는 400만 원, 3회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단순 장난 전화라면 이제 상습 신고자도 포함해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받을 수 있고요.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는 등 허위 신고 사안이 중할 경우, 최근에 누구를 죽이겠다, 어디를 테러하겠다, 네. 이런 대규모 행정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이 허위 신고 사안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허위 신고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긴 한데 점점 업무 방해로 이제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 방해로 처벌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혹시 억울하게 허위 신고를 당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규제나 제도도 마련돼 있을까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허위로 신고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이제 그쪽에서 허위 신고한 게 이제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가 맞을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고소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무분별한 허위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무고죄에서 얘기하는 이제 허위 사실 같은 경우에 아까도 판례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신고한 사실에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 인정되면, 즉 그 미필적 고의만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분 굉장히 지금 마음이 좀 힘드시고 이제 장사하는데 계속 이런 일이 있나 싶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이제 이 허위 민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런 일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감정적인 분풀이의 대상을 또 혹은 장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두 번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늦은 나이에 결혼한 저와 남편은 아이가 너무 가지고 싶어 여러 번의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6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아이를 가지게 됐기에 저와 남편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날 친정에 가려고 택시를 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임신 13주 차였는데 기사님이 운전을 많이 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과속은 물론이고 신호 위반도 서슴없이 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던 순간 차선 변경을 하던 상대차와 크게 충돌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저는 결국 아이를 유산했고 남편과 저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상심이 큰 상황입니다. 과실 비율은 택시가 7, 상대가 3이라는데 이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제 아이를 죽게 만든 두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힘드실까 싶습니다. 이 사연의 내용에 법적인 근거가 적용된다면 어떤 항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지금 신호 위반을 하셔서 운전을 험하게 하셔서 결국 과실 비율도 택시가 7이고 상대는 3으로 택시 운전자가 더 크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 2009년에 있던 판례를 보게 되면은 이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택시 운전자께서 이제 운전자의 과실로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뒤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인 임산부를 다치게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안에서도 역시 임신 16주 상태였던 이제 피해자의 아이가 유산이 됐는데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던가 하는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13주 차에 유산이 되셨습니다. 이 시기에 태아는 하나의 법적인 인간으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 민법상으로 전부 노출설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태아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태아가 따로 위자료가 산정되지는 않고요. 이제 임산부에게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를 쭉 살펴보면 태아의 발육 상태에 따라서 상이하게 보고 있고 임신 4주차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유산됐을 경우에 15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임신 36주차 차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유산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손님이 타고 있는 택시가 사고가 날 경우 혼자 운전하는 것보다 처벌이 가중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또 그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피해자랑 합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처벌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 사연자분인 승객은 임산부였습니다. 이 또한 처벌이 가중되는 요소가 될까요? 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판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 택시 운전자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주의 의무를 더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임산부가 탔을 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 의무들 같은 경우에 위반한 경우 더 가중되는 요소로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과실 비율이 7대3, 택시가 7, 상대가 3으로 나왔습니다. 이 상담자에게 두 운전자가 보상을 할 때 이 과실 비율이 유의미할까요? 사실은 뭐 상담자 분에게는 유의미 이제 누구에게 받느냐의 문제에서 좀 유의미하실 수는 있기는 한데요. 뭐 이제 택시 운전자에게 다 받고 택시 운전자가 또 3을 구상하고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택시 운전자께서 나는 7이니까 이만큼만 하고 절대 주지 않겠다 또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피해자분께서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이제 뭐 합의라든지 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운전자를 상대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 피해자분께서 지금 상심이 굉장히 크다고 하셨고 이제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 점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분이 합의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혹시 변호사님께서 예상하시는 피해 보상금 얼마로 보고 계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이제 태아 같은 경우에 임신 4주 차에는 뭐 150만 원 정도 된 판례가 있고 임신 36주 차에는 뭐 2천만 원 정도 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한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6주 차라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뒤로 갈수록 이제 태아가 더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보아서 이제 2천만 원이라고 본 것이니까 이제 뭐 많이 우리가 불러서 합의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1,000만 원 선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로 이제 되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은 뭐 그게 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일단은 합의 부분도 이제 남편분에게 좀 맡겨두시고 치료에 집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 잘 추스리시고 이제 이분은 처벌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이제 물론 상심이 크시겠지만 이제 치료에 더 집중을 하셔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을지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몸과 마음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시계를 정말 좋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최근 제 시계들 중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비싼 약 5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차고 호텔을 방문했다가 깜빡하고 시계를 호텔 로비에 놓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놓고 나왔다는 것을 알고 불이 나게 다시 호텔을 방문했지만 이미 시계는 없어진 상태였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해봤지만 CCTV가 없는 공간이라 찾기 힘들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반쯤 포기했지만 얼마 후 누군가 경찰서에 제 시계를 맡기고 갔다는 소리를 듣고 시계를 돌려받으러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시계 유리 부분에 큰 금이 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계 수리 비용만 해도 1,0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데 호텔 측이나 제 시계를 경찰서에 맡긴 사람을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 사연의 내용에 법적인 근거가 적용된다면 어떤 항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수리에 관련해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러려면 저희가 재물손괴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즉 고의를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시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찾아준 사람이나 아니면 호텔 측에서 고의를 가지고 이 물건을 망가뜨렸다 라고 한다면 재물손괴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고가의 물품을 맡아달라고 호텔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망가뜨렸다면, 그러면 또 민사상으로 과실에 의한 손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뭐 주차장에서 대놨는데 뭐 긁혔다든지 이런 부분처럼 이제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 차를 이제 막혔다라든지 이 시계를 잠깐 맡아달라라고 이제 보관하는 상태에서 그랬다면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네, 이렇게 분실된 물품을 되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최근 다 자주 대두고 됐습니다. 호텔 측을 상대로 보상을 좀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 측이 이거를 안전하게 이제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은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호텔 측에서 이거를 망가뜨렸다는 인과관계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보상을 받아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시계를 되찾아준 사람, 이 사람에게도 좀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시계를 되찾아준 사람은 더 어렵겠죠. 네, 그 사람이야말로 이거를 보관하고 있을 의무도 당연히 없고, 이거를 망가뜨리지 않고 다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주었을 때 이미 이렇게 흠집이 나 있었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아니다, 이거 너가 그런 것이다 라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계를 되찾아준 사람은 호텔 측보다 더 보상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연자분께서는 고가 시계에 금이가 있으니까 많이 속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시계를 잃어버린 본인의 실수도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호텔 측에 뭐 수영장 같은 데서 이제 고가 물품 이거 좀 보관해 주세요 라고 한 거라면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목욕탕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사물함 안에 넣어놓은 물품이다 라고 하면은 또 다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사안은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이제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서 누군가의 과실이든 고의든 이 흠집에 대한 인과관계를 보상까지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누구나 물건을 잃어버리면 참 속상합니다. 근데 이분은 더더욱 고가의 물품이니까 그러셨을 것 같은데, 고가의 물품을 분실했을 때 좀 대처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요즘에는 이제 물론 다시 되짚어 보겠죠. 자기가 어디 갔었는지 이제 되짚어 봐서 잃어버린 날 방문했던 곳을 뭐 다시 가본다던가, 아니면은 방문했던 건물이나 뭐 카페나 뭐 식당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로스트 112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스트 112라는 홈페이지를 두고 있는데요. 경찰청 유실물 사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하철 파출소, 에버랜드 등 같은 놀이동산 등에서 잃어버린 물건들,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습득된 물건들을 여기에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분실물 상세 보기로 해서 사진도 찍어서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해서 이제 찾을 수 있고, 우리는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잃어버리셨다면 내 물건이 네. 여기 올라와 있나. 그 로스트 112 기억해 네. 둬야겠습니다. 반대로 고가의 물품을 습득했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습득하셨다면 또 반대로 등록해 주실 수가 있겠죠. 로스트 112에 등록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습득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습득 자체를 안 하시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맞아요. 네, 이제 잃어버린 사람은 또 안타까운 마음이니까요. 이제 로스트 112 같은 데 올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송혜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